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방금 전 국민의힘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의 3시간 가까운 격렬한 토론이 끝이 났습니다. 입담 센 두 후보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먼저 한동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 명태균 이슈, 과거 홍 후보의 실언, 책에서 밝힌 정책들을 하나하나 꺼내 검증했고, 홍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나 했던 사람이 검사가 취조하듯 한다면서도 다 물어보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민곤 기자입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세력과도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주도권을 가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홍 후보와 민주당을 연결지으며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법카 기소 관련해서 꼭 이런 것도 기소해야 옳았냐. 많이 묵었다 아이가. 검사 200명 동원해서도 이재명이 못 잡았잖아요. 차 타고 다닐 때 기름값 이런 걸 기소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 카드 가지고 과일 사먹고 샴푸 사고 이런 정도는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건가요?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법무부 장관 좀 한 사람이. 조국 수홍이란 말은 왜 하셨던 거예요? 조국을 수호해야 돼.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아니 가족 간에 그 그것도 눈물을 있고. 왜 다 홍 후보님은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만 흘리십니까? 명태균 의혹도 화두로 꺼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제가 깊게 아주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근데 몇 개 물어봐요. 명태균 관련한 그 미래연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홍 후보님 측에서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격을 예상한 듯 받아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역대급 참패. 192대 108이라는 숫자는 해방 이후에 이런 숫자가 없어요.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패하시고 자유한국당 당대표 시절에선 지방선거에서 패배의 아이콘 아닙니까? 홍 후보의 과거 발언을 하나하나 부각했습니다. 여성 최고위원에게 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 여성 정치인 향해서 분칠이나 하고 화장이 나는 최고위원은 뽑으면 안 된다. 이 말씀 하신 적 있으시죠? 여기자에게 너 맞는 수가 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그 참 많이 찾았네. 내가 30년 정치하면서. 아니 너무 많아서 못 찾겠는데 제가 몇 가지 꼽은 겁니다. 자, 고생 안 했는데요. 정책을 물어요. 정책을. 홍 후보님.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자, 이어서 홍준표 후보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 그리고 당원 게시판 의혹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한 후보는 다음 대선 생각해서 대통령 옆에서 아부했던 것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한 후보, 지금은 4시간이야. 지금부터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자 계엄과 탄핵의 책임부터 들고 나왔습니다. 계엄 해제의 주역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엄 선포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홍 후보님의 독단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본회의장에서 한 대표가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본회의장에? 그 들어가서 이재명이하고 손잡고 웃고 떠들고.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재명 대표와 국회에서 웃고 떠들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 후보의 약한 고리로 생각한 듯 배신자를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의 아바타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 한 사람은 의리의 사나이인데 한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이다. 시중에서 홍 후보님 코박홍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몰라요. 모르세요? 네.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걸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좌파 매체에서 코박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대통령한테 45도 절한 게 그게 아부하는 겁니까? 홍 후보님께서야말로 다음 대선을 위해서 대통령의 옆에 붙어서 아부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를 형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형수한테 못된 짓 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한 후보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도 꺼냈습니다. 한 후보의 가족이 범인인가 아닌가? 당원들이 익명으로 보장돼서 게시판에 쓴 글에 대해서는 한 후보의 가족인가 아닌가?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왜 말 못해요? 내 가족 아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자,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두 사람 토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바로 깐족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게 한다는 뜻이죠.
아슬아슬한 수위를 넘나드는 충돌이 거의 3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계엄의 배경으로 한동훈 후보의 태도를 꼽았습니다. 대통령한테 깐족대고 조롱한 일 없습니까?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저는 후보님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조언을 오늘 드려요. 깐족대는 것만 보고 다음부터는 안 쓸게요. 한 후보도 홍 후보의 태도를 지적하며 공방은 격화됐습니다. 페북에 쓰셨던 여러 가지 폄하하는 막말들, 그게 깐족되는 겁니다. 제가 1월에 사퇴 요구를 받았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워낙 예를 메이고 깐족거리니까 사퇴하라고 하죠. 1월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월 얘기라니까요? 아니 총선 전에 공천 가지고 싸웠잖아요. 지금 홍 후보님이 하시는 게 깐족거리는 거예요. 예. 깐족거리면서 서로 토론해 봅시다. 깐족거리면서 해봅시다. 한 후보처럼 사사건건 앞에서 깐족대니까 대통령이 그거 나중에 참을 수 있었겠어요. 오늘 그 홍 후보님께서 깐죽이란 말 몇 번 쓰시는지 한번 한 나중에 10대 번 쓸 거예요. 아슬아슬한 감정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네 모르고 썼지 이 묻는 거 아닙니까? 장학 퀴즈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 단독 저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고동진 의원한테 과외받은 보람이 있네요. 알아야 머리도 빌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오늘 한 건 했네요. 그 모든 그 건수로 생각하시는 거 보면 진짜 검사 정치는 우리 홍 후보님 하시는 것 같아요.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관련해서 홍 후보님 계엄날 당대표였다면 계엄을 막았을까요? 한 후보님 당대표 시절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겠다고 용산 협박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전 질문도 OX 질문도 유권자 질문도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두 후보는 상대가 아파할 만한 질문을 사전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한 후보는 당대표였다면 계엄을 막았겠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당대표였으면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도 일어나지도 않았죠. 사사건건 깐족되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그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홍 후보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대통령실을 협박했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홍준표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을 남북 정상회담 OX 질문에는 답이 엇갈렸습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북에 돈도 많이 상납했어요. 간섭하지 않고 체제 상호 경쟁으로 나가는 게 저는 옳다는 생각이고. 원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원론을 갖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도어 스태핑을 하겠냐는 질문답도 엇갈렸습니다. 대통령이 매일매일 국정 상황을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기자들 전부 초청해서 프리토킹 형식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잦은 빈도로서 국민과 기자, 언론과 만나야 합니다.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홍 후보는 동그라미를, 한 후보는 당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세모 의견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한동훈 후보와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맞수 토론을 마친 후보들 역시 오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 빅텐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점 대상이 좀 달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안철수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오늘 층간소음 방지 공약을 발표한 김문수 후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반 이재명 빅텐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기타 모든 부분이 뭉쳐서 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고. 다른 후보들이 자신과 똑같은 생각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빅텐트를 주도하는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덕수 아니라 뭐 김덕수라도 해야 되고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AI를 주제로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후보가 나란히 앉은 건 3년여 만입니다. 높지 않은 지지율을 타개하기 위해 한때 앙숙이었던 두 후보가 마주 앉은 겁니다. 아이고, 금단까지 오셨네요. 하지만 빅텐트에 대한 온도차는 컸습니다.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합쳐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명 빅텐트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진짜 정치공학이 될 수밖에 없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다음 주 30일 사퇴 후 출마 선언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발표 다음 날이죠. 단일화 후에 국민의힘 입당 등 구체적인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나온 이후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채널A에 한 대행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안다며 같은 날 나오는 경선 결과를 지켜본 뒤 30일쯤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한 대행은 출마 결심을 굳히면서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의 단일화 관련 기류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무소속 상태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밟고 최종 후보가 될 경우 당의 입당에 지원받는 방안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행은 30일 이전까지는 침묵을 이어가며 통상협상과 민생 챙기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순직 의무 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청년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한 대행은 이달에만 2차례 군부대를 찾아 예비역 병장임을 강조했고 자동차 조선업계를 연이어 방문하며 경제 현장을 챙겼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에 출마한다면 임기를 3년만 가져가는 개헌안에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통산 경륜으로 나라 위기 극복하고 미래의 토대를 닦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임기를 3년만 하고 총선에 맞춰 개헌한다는 구상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대행 측은 87 체제를 종식할 임기 단축 개헌에 한대행이 공감하고 있다며 수명을 다한 지금 헌법을 개헌 안 한 건 대통령들의 욕심이고 그게 나라를 망쳤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 여권 관계자는 보수 세력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기보다는 87 체제 전반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중립적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관리자로서 정쟁 갈등을 해소하는 데만 역할을 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헌을 고리로 여야 가리지 않는 연대 구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3년 과도 정부로 개헌하겠다. 그러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도울 자세가 돼 있고. 이낙연 전 총리도 개헌, 연정연대를 정치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4강 후보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동훈 후보 나왔습니다. 마침 토론날 나오셨는데 홍준표 후보는 시간상 요청으로 어제 출연했다는 사실 전해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3시간 지금 가까이 토론을 하셨는데 괜찮으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너 참 치열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아주 작심하고 나온 것 같던데요. 예.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예. 뭐 그 과정에서 또 이게 경선이니까 이 과정에서 치열한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는 뭐 함께 가서 함께 이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엔 좀 훈훈해지더군요. 힘드셨나 봐요. 아, 그래요? 예. 자, 깐족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 후보가 깐족인 게 대통령 계엄의 원인 중 하나다. 예. 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말이 한 7번째 나왔고 오늘은 그 말이 나왔는데요. 뭐 좀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예.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인은 또 그런 말에 들어있는
얘기들도 잘 들어야 되니까 잘 듣겠습니다. 네, 이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홍준표, 김문수 후보 결국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왜 배신했냐는 부분입니다. 예, 배신이 아니라 소신입니다. 우리는 공적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전 그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 번 여쭤봤지만 그분들이 답을 피한 질문이 있거든요. 12월 3일 날 10시 반에 당신들이 내 위치였으면 계엄을 막았겠느냐, 계엄을 옹호했겠느냐. 이거 어려운 질문이 전혀 아닌데 이 질문에 두 분 다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답을 한 겁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한 소신입니다. 네. 자,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진 이유를 이제 시청자 질문으로 나왔는데 어느 순간 직원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좀 변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려운 주제들이죠.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의료 2,000명 고집 문제라든가 명태균 문제, 김경수 복권 문제, 이종석 황상무 문제, R&D 문제. 그렇지만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서는 이 정권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는 당대표로서의 임무가 이 정권을 더 잘 발전시키는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인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혼자가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고립되면서 많은 분들이 대통령을 외워싸면서 저와 대통령을 이간질시키고 저를 배신자 몰이를 하는 편에 섰습니다. 그게 아쉬워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와 함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편에 섰으면 좀 대통령이 바뀔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또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이 법무부 장관 때 왜 이재명 후보를 제대로 수사를 못했냐는 부분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를 하는 입장이 아니죠. 아시는 분들일 텐데 그냥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고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 당시에 여소야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제가 2번의 체포 동의안 설명을 거쳐서 결국은 민주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냈고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그 장면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80대 1이라는 얘기 들어가면서 법무부 장관 때 민주당과 강력하게 싸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들 그때 뭐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토론이 끝났는데 제일 많이 하셨어요. 2명 후보가 한 대표를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지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국은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저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런 면들 감안할 때 다른 분들이 제가 유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를 지목하신 것 같고요. 성실하게 토론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급상승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을 보면 그렇다고 뭐 다른 국민의힘 후보군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 배신자론 이런 문제로 양자 대결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다른 국민의힘보다는 힘 후보보다 오히려 적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같잖아요. 점점 재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의 양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이미 대관식을 갖췄잖아요. 자기 혼자잖아요. 독보. 이쪽에서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 지지하는 우리 경선 후보들 간에 서로 간에 비토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죠. 그건 나중에 저희가 하나로 합치면서 극복될 문제고 결국은 제가 압도적인 경선 승리를 하게 돼서 제가 앞장서게 되면 이재명 대표보다 높은 득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은 이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저는 안철수 후보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의 과거 직업을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정치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할지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저는 그때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1대 180으로서 몸살이지 않고 민주당과 싸웠던 그 생생한 기록들이 있죠.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비토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용기 내서 선택하고 굴하지 않았고 계엄까지 막았던 어려운 선택과 고민의 과정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생히 보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정치할 것인지 국민을 먼저 놓고 정치할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를 먼저 놓고 정치할 것이고 많이 경청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는 점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계엄 같은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국민들께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 정치를 봐주십시오. 저는 제가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를 할지를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이제 단일화 빅텐트 얘기가 나왔는데 한덕수 대행, 이준석 후보 두 얘기가 다 나왔는데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한덕수 대행님은 저희랑 같이 정치 사실상 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우리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똑같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의 치열한 경선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야 힘이 커지고 그래야 마음이 모아집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 이기는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유력한데 뭔가 좀 승리할 비법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끝날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뻔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 얼굴을 여기 두고 지금 우리 4명의 경선 후보들의 얼굴을 VS 해놓고 한 명씩 넣어보고 생각해 봐 주십시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깁니다. 제가 나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이재명 대표를 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골목으로 들어가라는 당부를 지역위원장들에게 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쉽게 이기는 선거 아니라면서 골목 민심을 꼼꼼하게 살피라고요. 지난 대선 때 패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최근 당 부산 지역 위원장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쉽게 이기는 선거로 생각할까 봐 걱정이다. 골목으로 들어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설문조사하듯 많이 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개별 국회의원부터 지역 조직까지 중점 관리 지역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밑바닥을 샅샅이 누비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충청권역 의원은 밀착 마크하려고 목표로 삼은 지역 유력 인사만 4천여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번 대선 목표 득표율을 서울, 인천, 충청 50%, 경기 55%, 불경 40%, 대구, 경북 28%, 호남 90%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을 강조한 배경엔 지난 대선 패배의 반면교사 성격이 강합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지난 대선은 여의도 공중전에 치우쳐 정작 표가 있는 지역 민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 경선을 하루 앞두고 전남을 찾아 농민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농업이 후퇴하거나 또는 위기를 겪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마가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서울 노후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용적률 올리고 분담금도 완화하겠다고요. 이 공급에 힘을 실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긴 수도권 공약을 내놨습니다. 서울 노후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윤후덕 이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은 주택은 준비에서 입주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용적률과 분담금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도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겠다고 하는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보였습니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서울 재건축 지역 주민들은 반겼습니다. 용적률 높으면은 시공사도 좋고 분담금 낮추면 여기 소유주들이 좋을 테니까 빨리 되겠죠. 많이 부족합니다. 용적률 플러스 어떠한 포지션을 줘야만이 이 지역이 다시 재개발이 되고 재생이 되는 거지. 전문가들은 공사비 부담이 급격하게 올라 용적률 상승만으로는 재건축 속도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대법관들이 오늘부터 입장 정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당분간 이 사건에 집중할 예정이라 대선 전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이재명 후보 3심 결론을 놓고 입장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법관들은 어제 사건 쟁점 토론을 마치고 다음 합의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추가 논의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면 바로 선고일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관들 의견 충돌 없이 합의가 원활할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 선고일을 잡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대선 전에 확정 판단 나야 된다. 반대로 대법관들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의견 조율이 어려울 경우 한 차례 합의 과정을 더 거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대선 전 선고가 가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당분간 이 후보 사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당초 오늘로 잡혀있던 재판연구관 전체 워크숍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심 무죄로 엇갈리며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입지를 좌우했던 이 재판은 대법원 최종 판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통상 협의를 위해 처음으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의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전에 일괄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협상의 큰 틀은 마련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고 또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지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첫 2+2 통상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90일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전까지 각종 현안을 일괄 타결하자는 큰 틀을 마련한 겁니다. 양측은 관세와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과 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는데 방위비 분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85분간 진행된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자동차 등 분야의 관세 면제를 요청하면서 대신 미국 측에 조선, 에너지 분야 등 투자 의향과 향후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협의의 속도보다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오는 6월 3일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지만 향후 이어지는 협상 과정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달 15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에이펙 통상장관회의에 USTR 대표 참석이 결정되면서 한미 통상협상의 중간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미국은 우리 협상단이 준비가 잘 돼 있었다며 첫 협의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려했던 방위비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 관세 협상과는 별도로 다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계속해서 박선영 기자입니다. 한미 통상협의에 참석했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약 5시간 뒤에 열린 미국과 노르웨이의 정상회담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베선트 장관은 한국과의 협의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So South Koreans came early. They came with their A game, and we wi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that. 그러면서 협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우리 정부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다소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 and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앞서 미일 협상 때 깜짝 등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한미 협의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관세와 방위비 문제를 묶어서 협상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별도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ilitary is another subject we talk about. We're not going to make that subject to any of the deals. 트럼프가 사안을 단순화해서 관세 협상을 빠르게 진전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하루빨리 진정시키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내일 거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170개국의 정상과 사절단이 바티칸에 모일 걸로 예상됩니다.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관 주변으로 세계 각국의 조문객들이 몰려듭니다. 조문을 하려는 줄이 성당 바깥까지 이어져 성 베드로 광장을 가득 메웠고 성당은 자정 넘어 새벽 5시 반까지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교황청은 일반인 조문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12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성당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here because we booked the flight, so we go to the funeral of Pope Francis. Estoy muy contenta de poder entrar acá y hay que hacer una fila larga, pero estoy dispuesta a quedarme las 2 horas, las 3 horas, las 4 horas de ser necesario para poder despedir. 현지 시각 내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됩니다. 장례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최대 170개국에서 1000여 명의 사절단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문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외신들은 사절단을 비롯해 20만 명의 인파가 바티칸에 몰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기경단 단장이 집전하는 장례 미사를 마친 뒤 교황의 관은 유언에 따라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되는데 로마 시내를 가로질러 약 6km를 이동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곳에 교황이 안치되는 건 1903년 이후 처음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이 되기 전 일요일 아침마다 잠시 쉬던 곳이라며 아주 큰 인연이 있다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교황청은 장례 다음 날인 27일부터 교황의 무덤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후 9일간의 공식 애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5일에서 10일 사이 차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낮 시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불이 나 1,2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습니다. 소방차들은 줄지어 서 있고 시민들은 대피 방송을 들으며 건물 밖에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불편하신 국민들께서는 볼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층에서 공부 중이었는데 창문 밖에 점점 까매지는 거예요. 그 연기를 따라 가봤더니 검은 연기가 많이 나는 걸 보고 빨리 대피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코엑스 건물 2층 식당 주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2시간 뒤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는 1km 가까이 떨어진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연기가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제 사막에 모래바람이 치는 것처럼 아예 보이지가 않았어요. 연기가 빠르게 확산됐지만 코엑스 이용객 등 약 1,200명이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4명은 연기를 들이마셨지만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선 상가 건물에 때 아닌 물난리가 났습니다. 냉방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수관이 터진 건데요. 김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 바닥이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 걸을 때마다 발이 물에 젖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상가 건물 지하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하 한 개층 바닥 대부분이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건물 냉방 시스템 점검 중 에어컨 장비 고장으로 냉방용 수관이 찢어져 물이 쏟아진 겁니다.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이 약간 소리 지르는 소리도 좀 나서 물이 갑자기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다들 우왕좌왕 하다가 이 사고로 식당 두 곳의 천장이 무너졌고 점심을 먹던 손님들은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2시간 작업 끝에 흙탕물은 치워졌지만 천장이 무너진 식당 두 곳은 수리를 마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8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횡단보도와 인도를 덮치면서 보행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곳곳에서 돌진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공국진 기자가 전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 화물차가 달려와 남성을 덮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또 다른 남성을 들이받더니 건물로 돌진합니다. 82살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사고를 낸 건 어제 낮 12시 50분쯤. A씨는 앞서 주차된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이 창고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는데요.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차가 튕겨 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능선수술 하셔보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숨지고 차에 치인 40대 남성과 A씨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2022년 11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받은 뒤 올해 갱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충격이 있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제 저기서 조치를 하는데 순간 그래버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아마 그 악셀을 그냥 밟아버린 것 같아요. 우회전하는 SUV 차량이 속도를 내더니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건물로 돌진합니다. 60대 B씨가 몰던 SUV 차량이 사고를 낸 건 어제 오후 8시 20분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고 건물에 있던 주민 한 명도 충격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팍 소리 나더니 와르르 그냥 순식간에 들어와 버렸어. 경찰은 B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대전 명물로 자리 잡은 빵집 성심당에서 위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인기 케이크인 딸기시루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건데요. 김대욱 기자입니다. 케이크 위에 쌓인 딸기 여러 개에 검은색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케이크 받침엔 액체가 고여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A씨가 지난 21일 구매한 성심당의 딸기시루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무게가 2.3kg으로 SNS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하루 수천 개씩 팔리는 인기 상품입니다. 구매하고 10여 분 뒤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저녁에 꺼내보니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곰팡이가 썰어 있고 그다음에 딸기 케이크 밑에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딸기 진물 같은 게. 이날 대전의 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랐습니다. 상온에 보관한 상태로 판매한 탓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케이크 만들어서 그냥 상온에 다 비춰놓고 몇 시간 동안 방치되면서 무른 게 아닌가. 성심당은 제품 관리가 미흡했다고 사과하며 케이크를 보관하는 냉장 시설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판매할 계획이었던 딸기시루도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냉장 시설을 또 보완을 해서 이제 판매 직전까지 냉장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소비자 신뢰 보호 차원에서 일단은 판매 종료를 하고. 판매 중단 소식을 뒤늦게 한 고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관할구청은 철저한 온도 관리를 당부하는 등 계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반려동물과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일이 앞으로 쉬워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강아지와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기로 한 건데요.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반려견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십니다.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일단 안정감이 드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지난 2년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희망하는 음식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섭니다. 조리시설과의 칸막이, 목줄 고정 장치와 출입구 손 소독 장치를 설치하고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 표시도 해야 합니다. 출입은 예방 접종률이 높은 강아지와 고양이로 한정했습니다. 반려인들은 크게 반깁니다. 음식점을 찾아가더라도 눈치를 주거나 가방에 무조건 들어가 있으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위생과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애들 데리고 다니니까 혹시 물리지는 않을까, 뜨거운 거가 뒤집어지거나 하면 좀 다칠 수 있잖아요. 개를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털 알러지가 있다거나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정부는 시설 기준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20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유심을 해킹당한 SK텔레콤이 일주일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고객의 유심을 교체해주기로 했지만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해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심을 바꾸러 온 이용자들로 붐빕니다. 코인도 하고 있고 주식도 조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해킹 당하면 좀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유심을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일단 급하게 왔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동나 헛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왔는데도 재고가 없고요. 답답하죠. 저희는 뭐 가만히 있었던 죄밖에 없는데. SK텔레콤은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늑장 사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아직도 정확한 피해 내용이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심도 오늘에서야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유심을 자비로 교체하신 분들에게는 해당 비용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탈취된 유심 정보가 핸드폰 복제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복제폰을 만들었을 때 해커가 경제적 이득을 노린다든지 정치적인 민감한 정보를 탈취한다든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SK텔레콤이 해킹 정황을 포착하고도 기한을 17시간 넘게 어기고 늑장 신고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SK텔레콤의 취약한 보안 시스템과 내부 관리 부실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검사들 수사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어 다른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공범들 유죄 판결을 확정한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공범들 진술이 재판이 완전히 끝난 지금 시점에서도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주가 조작 주범들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 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다거나 김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 관리한다는 걸 모르고 계좌를 맡겼을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 검사들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배제하고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의 이른바 7초 후 매도 정황도 재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시세 조종을 논의한 지 불과 7초 뒤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서울고검은 수사팀을 꾸리는 대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 소환 조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번 재수사는 처음 수사를 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에서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재수사를 지휘할 박세연 서울고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수사팀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세아 기자입니다. 이번 김건희 여사 재수사를 결정한 책임자는 박세연 서울고검장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팀장도 맡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뒤엔 공소유지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재수사하면 김 여사 기소 여부 역시 박 고검장이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팀 지휘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지만 박 고검장은 재수사 뜻을 굽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고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대검 국제협력단장을 맡아 보좌한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현대고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석방 지휘를 하려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진심을 들어보는 나는 후보다. 오늘은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를 만났습니다. 정직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나는 후보다 홍준표입니다. 선거판 한 줄로 딱 생각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지금까지의 선거판은 난장판이지. 근데 본격적인 대선 되게 되면 이재명의 나라가 되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이다. 홍준표의 나라가 되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을 본선에는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보려고 합니다. 정직한 사람, 자아도취자, 나르시시스트. 문수영은 우리 국회의원을 30년 전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별명을 지어주기를 영원히 맑은 사람 김문수라고 했어요. 지금은 좀 탁해졌어요. 이번에는 철수 안 할라나? 자동 철수가 되겠죠? 거짓말쟁이. 기본소득 주장하다가 갑자기 보수주의자라고 하지 않나. 또 뭐 박근혜 존경한다고 했다가 진짜 존경하는 줄 아나보다 그래 하지 않나. 이게 거짓말쟁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서 다 같이 사과하자. 나는 여태 대구시장을 했습니다. 중앙정치와 관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보가 된 후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모범 학생은 아니었어요. 훌륭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맞지 않으려고 태권도를 한 4년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46kg. 복권이 아니고 못 먹어서 그래요. 어디 가서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들으라고 할 때는 내 엄마를 이야기합니다. 자식 위해서 평생 헌신을 했고 또 말이 없었던 분입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양관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 박보검 씨가 한 역할인데 우리 집사람도 보면서 당신은 저런 사람 좀 닮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났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는 자기 전에 30분 집에서 운동합니다. 헬스 기구도 집에 있습니다. 노적기도 있고 아직은 한 10년은 쓸만할 거예요. 홍준표만의 차별점. 추진력이 그다음에 소통 통합 능력도 경륜이나 국정 운용 능력 면에서도 제가 제일 경험이 많죠. 기자들 초청해서 국정 방향에 대해서 브리토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청와대 출입기자들하고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이제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선진대국 시대를 만들어보자. 그 선진국에 걸맞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국방 이 모든 체제를 정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나는 봅니다. 네, 고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제7공화국을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관심 지역 민심을 들어보는 대선 더 스팟 코너를 시작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지을 호남으로 갑니다. 이재명 대세론 굳건할까요?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곳은 광주 5.18 민주묘지입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자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포진한 만큼 경선 후보들은 치열한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독주 속에 다른 후보들이 반전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지방이 소외되고 있고 호남이 또 소외되고 있습니다. 호남의 4위 후보면 공약을 다른 후보보다는 더 챙겨서 지키지 않을까? 잘못갈 때 그걸 잡아준 것이 우리 호남의 민주당원들이십니다. 호남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어낸 점도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결벽하면 된 거 아니에요? 이 탄핵 청구를 조금 깨끗하게 마무리하실 분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낙승이 예상되지만 중요한 건 바로 득표율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가 유일하게 패배한 지역이 바로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이달 재보궐선거 전남 담양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하면서 호남 약점론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당은 당원들의 것이고 이재명이 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체질하고도 맞지 않아서. 내일 발표되는 호남 경선에서 앞서 다른 지역에서 받은 수준의 지지율이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민주당의 텃밭 광주의 힘을 받고 대선으로 직행할 호남 대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안방을 둘러싼 혈투는 바로 이곳 광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대선 더 스팟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친문과 비명주자가 총출동했는데요. 본인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도 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등장에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문재인 청와대 출신 전현직 의원 등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3년은 퇴행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자리에선 본인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그런 아주 단적인 그런 사례 같아서. 비명계 주자인 김경수, 김동연 후보도 참석해 검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왜 수사 기능이 해체되어야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각인시켜준 사건이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기소총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수사권은 완전 박탈하겠습니다. 친명계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전 등판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지난 총선 PK 대패 원인 중 하나 아니었나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한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세진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마스 토론이 대단했던 새 대결 이야기겠네요. 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요. 지금 이곳 채널A 광화문 4옥 앞이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선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싸움이 치열했다면 스튜디오 밖에선 지지자들 간의 양보 없는 새 대결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토론 시작 3시간도 전부터 한동훈,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후보들 우리 사옥 들어올 때 아주 함성 소리도 대단하던데요. 네, 북이랑 꽹과리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복장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긴다! 이긴다! 근데 저런 응원 받으면 힘이 될까요? 또 긴장도 될 것 같아요. 토론회 전에 대기실로 들어갈 때 봤더니요. 보통 인터뷰 때와 달리 상당히 다들 긴장하더라고요. 시작 전부터도 신경전이 불꽃 튀겼습니다. 김문수 선배한테 대드는 거 보고 참 자는 못됐다.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하는 그 기분으로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은 늘 막장 토론을 하시잖아요. 저는 보수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품격 있는 토론을. 네, 강렬한 설전을 치른 두 후보. 토론 후엔 후련함보단 씁쓸한 표정도 비치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25년 묵은 뭘까요? 마늘입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25년 전에 마늘 이야기를 소환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때문인데요. 들어보시죠. 중국과의 마늘 분쟁에서 굴욕적인 협상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2년 뒤에 발각되어서 경제수석 자리에서 잘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대행이 25년 전에 뭔가 마늘 협상을 잘못했다는 거군요. 네, 김대중 정부 시절에요. 통상교섭 본부장이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한대행이 마늘 파동 때 중국과 중국산 마늘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이면 합의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사퇴했었습니다. 한대행은 당시 산업 전체를 고려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면서 강조가 안 됐을 뿐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25년 전 사례까지 꺼내드는군요. 네, 그만큼 견제할 의지가 강한 거죠. 미국과 관세 협상 국면에서 한대행 통상 전문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민주당은 예전에 마늘 협상 생각을 하면 믿고 맡길 수 있겠냐는 공세 계속 퍼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무슨 후폭풍이에요? 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이 어제 정강정책 연설을 했는데 화제가 됐습니다. 계엄 반성문을 썼거든요.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에게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입니다. 수위가 꽤 높은데 당 지도부는 뭐래요? 당 지도부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더군요. 윤 원장에게 반발이 없었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면서 가수 조영남 씨 노래를 언급했습니다.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간절한 목소리였다. 저는 그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윤 원장의 반성문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이 계엄의 강 건널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동쪽 중심으로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과 경북 산간은 강풍 예비특보도 발효됐는데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부터 평년 기온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이맘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8도, 대전 6도, 춘천은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내륙에는 서리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23도, 대구 25도가 되겠고요. 큰 일교차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밤 제주에 비가 조금 지나겠고 그 밖에 전국은 당분간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